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3이고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는데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 아내 민지연은 올해 39살이에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고 정말 예쁘고 세련된 여자입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서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보곤 했죠. 저희는 결혼한 지 9년이 되었는데 아이는 없어요. 지연이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연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내려주고 퇴근하면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해주곤 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지연이 운동 강사라 체력 소모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아내 바라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연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제 볼에 뽀뽀를 하며 여보 고마워라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고 동료 교사들도 저희를 모범 부부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밝고 사교적이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저는 좀 내성적인 편인데 지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죠. 토요일 저녁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은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어주곤 했습니다. 저도 지연의 필라테스 센터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어요. 어떤 회원이 살이 빠져서 기뻐했다거나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줬다거나 하는 소소한 일상들 말이에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지연이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바에 가기도 했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연은 제 팔짱을 끼고 우리 정말 행복한 애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지연의 옆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면 지연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죠 라고 답했어요. 저도 그런 지연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수 있었어요. 지연이 행복한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부부가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지연이 운동복을 입고 센터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내 아내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수업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괜찮았어.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늘었어 라고 대답하는 지연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센터 운영에도 열심이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회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할 때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지연을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마케팅 자료를 만들 때는 제가 글 검토를 해주기도 했고 새로운 장비를 살 때는 함께 고민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팀이었어요.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부부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지연이 위로해줬고 지연이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이런 관계가 평생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부부였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밤에 잠자리에서 제가 다가가면 오늘 너무 피곤해라고 하며 등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죠.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점점 그런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주말 아침에 늦잠을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연은 일찍 일어나서 혼자 요가를 하거나 책을 읽었어요. 제가 같이 있자고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필라테스 센터 운영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가끔은 꽃도 사다 주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고마워라고는 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죠. 예전에는 제가 뭔가 해주면 진짜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저희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이 꼭 한 명이랑만 해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생각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뭔 소리야?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지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잖아. 꼭 일부일처제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고라고 넘어갔어요. 저도 그냥 농담인 줄 알고 너 요즘 이상한 책이라도 읽었나?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만 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지연을 보면서 설마 이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연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죠. 특히 지연이 웃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혼자만의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 미소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가끔은 제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빠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연속으로 온 걸 보니 급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야. 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연이 손짓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통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지연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애교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연에게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센터 관련 일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뭐 때문에 연락했네 하면서 자세히 얘기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지연은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늘 운동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해라고 하면서 일찍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옆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지연의 이상한 행동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퇴근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센터 운영 시간이 끝나면 바로 집에 왔는데 이제는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물어보면 회원들과 상담하느라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하느라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연의 센터는 저녁 8시에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데 10시나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것도 화장을 다시 한 상태로 말이에요. 분명 센터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들렀다는 뜻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또 늦게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 지연이 쓰던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니 센터 운영자들 모임 있었어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비가 왔는데 지연의 옷은 전혀 젖지 않았어요. 분명 차로 데려다 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제가 누가 데려다 줬어? 라고 물으니까 택시 탔어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평소에 택시비가 아깝다며 웬만하면 지하철을 이용했거든요. 뭔가 말이 안 맞았어요. 더 의심스러운 건 지연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센터에 갈 때 편한 운동복을 입었는데 요즘에는 예쁜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어요. 센터에서 운동을 가르치는데 그런 옷을 입는 게 이상했죠. 게다가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새로운 속옷도 많이 샀더라고요. 온라인 쇼핑 택배가 자주 와서 뭔지 물어보면 운동복이야 또는 센터용품이야 라고 했는데 한 번 우연히 본 건 예쁜 레이스 속옷이었어요. 센터에서 입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말에 지연은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1박 2일로 강원도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물어봤지만 여자들끼리만 가는 거야 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지연이 여행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집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친구들과 간 여행일까? 요즘 지연의 행동을 보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연의 친한 친구 수정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수정아, 지연이가 너희들과 강원도 여행 간다고 했는데 재밌게 놀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수정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여행? 나는 이번 주말에 시댁 가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연이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어딘가에 간 거였죠. 저는 수정에게 내가 잘못 들었나 봐라고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라는 메시지와 함께 온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온천에 지연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더 의심스러운 건 지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지연의 휴대폰을 만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화면 잠금도 비밀번호로 바꿨죠. 예전에는 그냥 패턴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오늘도 설렘 가득 이런 내용이 미리 보기로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민성이었어요. 저는 지연의 주변에 민성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메시지 내용도 이상했어요. 오늘도 설렘 가득이라니 무엇 때문에 설레는 걸까요?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분명 연인 사이에나 쓸 법한 표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민성이라는 사람과 무슨 사이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9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 또 늦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목에 무엇인가 자국이 있었어요. 벌레 물린 자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언제 생긴지도 몰라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자국은 명백히 키스마크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진솔하게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이 무슨 이야기? 라고 반문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요즘 너 뭔가 이상해.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고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는데 수정이는 모른다고 하더라. 솔직히 말해줘. 다른 남자 있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래,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나 당신 말고도 사랑하는 남자가 2명 더 있어. 서로 아는 사이고 다 동의했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2명이나 더 있다고요? 그것도 서로 안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태연했어요. 일처다부재라고 들어봤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당신만의 아내로 사는 게 너무 갑갑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9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갑갑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난 한 사람한테만 매여 있기 싫어.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라고 답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배신감이었어요. 그럼 결혼은 왜 했어? 나한테는 왜 이런 말을 안 했어? 라고 따졌죠. 지연은 그땐 몰랐어.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내 진짜 모습인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누군데? 라고 물어봤어요. 지연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명은 민성이야. 내 필라테스 제자고 28살이야. 또 한 명은 준호라고 고등학교 때 동창이야. 제가 들은 그 민성이 맞았어요. 그리고 준호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였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라고 물으니까 민성이랑은 6개월 전부터, 준호랑은 3개월 전부터라고 답했어요. 6개월 전부터요. 그때부터 지연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늦은 귀가, 거짓말, 휴대폰 비밀번호, 새로운 옷차림,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라고 물어봤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서로 솔직해. 나는 민성이와 준호에게 결혼한 상태라는 걸 처음부터 말했고 그 사람들도 이해해줬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해해줬다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걸 이해해줬다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빼앗는 게 아니야. 나눠 갖는 거야.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랑을 나눈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지연만을 사랑해왔는데 지연은 저를 새 등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냥 3명 중 하나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당신도 소중해. 하지만 나는 다양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민성이는 젊고 열정적이고 준호는 나와 추억이 많고 당신은 안정감을 줘.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연이 당황하며 왜? 우리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같이 살자고 하다니요. 안 돼. 나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생각해봐. 나는 당신을 떠날 생각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는 거야 라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나는 너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포함해서 3명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야? 라고 따졌습니다. 지연은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 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해? 라고 반박했어요. 편견이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편견의 문제가 아니야.
결혼이라는 건 서로에게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 그 약속을 어긴 거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오히려 저를 구시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은 너무 옛날식이야. 사랑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다른 여자들과 만나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당신이 원한다면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9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지연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센터에 나갔어요. 마치 어젯밤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지 않은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았어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지연이 정말로 2명의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내 아내를 미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탐정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의외로 친절했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지연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주고 일주일 동안 미행을 의뢰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지연 생각만 났습니다. 과연 탐정이 무엇을 발견할까? 정말로 지연이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모든 게 오해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고 저는 정말 말을 잃었어요. 지연은 정말로 2명의 남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성이라는 남자는 정말로 지연의 필라테스 제자였어요. 28살의 회사원이었는데 지연과는 주중에 주로 만났습니다. 보통 센터 수업이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텔로 가는 패턴이었어요. 준호라는 남자는 지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이혼남이었는데 지연과는 주말에 주로 만났어요. 강원도 여행도 이 사람과 함께 간 것이었습니다. 펜션을 빌려서 1박 2일을 보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3사람이 함께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급 펜션이나 풀빌라를 빌려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지연은 제가 아는 지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성이나 준호와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지연은 다른 남자들과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지연이 그들에게 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였습니다. 탐정이 근처에서 들은 대화에 따르면 지연은 저를 그냥 안정감을 주는 존재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진짜 사랑은 너희들과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지연만을 사랑하며 살아온 제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저는 지연을 위해 무엇이든 했는데 지연에게 저는 그냥 안정감을 주는 존재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탐정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3사람이 함께 있을 때 지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지연이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저와는 이혼하고 민성, 준호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큰 집을 얻어서 셋이 함께 살거나 번갈아가며 지연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연의 인생에서 저는 이미 제외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탐정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탐정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사진들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9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싶었어요. 탐정 보고서를 받은 후 저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하고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지연과 그 두 남자들이 저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는데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간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보통 이런 경우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2명이니까 총 6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였죠. 물론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요? 3명 모두 당신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준비와 함께 다른 계획도 세웠어요. 지연이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여자라는 컨셉으로 결혼 생활과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연의 유튜브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이라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저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라고 말하는 영상이었죠.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구독자도 꽤 많았어요.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니 부러워요. 저도 이런 결혼 생활 하고 싶어요.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연을 모범적인 기혼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연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폭로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지연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상을 올린 거예요. 영상에서 지연은 사랑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요라고도 했고요. 그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조회수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댓글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진보적인 생각이네요 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기혼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의 댓글창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린 이상 이제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이혼 소송과 민성, 준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넣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가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지연과 마주치는 것도 이제 힘들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태연하게 오늘 늦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민성이나 준호와 만나고 오는 거겠죠. 저는 지연에게 소송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알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면 그때 알게 될 거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지연의 유튜브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기혼자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연의 유튜브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저는 익명으로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지연의 영상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남편 말고도 2명의 남자와 동시에 불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처다부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찍은 사진들 중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몇 장을 함께 올렸어요. 지연이 다른 남자들과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실루엣 사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물론 개인정보는 최대한 가렸습니다. 댓글을 올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역시 뭔가 이상했다. 기혼자가 저런 말을 하더니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지연의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일처다부재를 주장하는 유튜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여러 채널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평소처럼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아마 민성이나 준호와 만나러 간 거겠죠. 저는 집에서 온라인 반응을 지켜봤어요. 밤 11시쯤 지연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집에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온라인 상황을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지연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인터넷에 댓글 단 거야? 저는 모른 척했어요. 무슨 댓글? 하지만 지연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에 누가 우리 일을 다 폭로했어. 사진까지 올렸더라고. 당신 말고 누가 알겠어? 지연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한 일이 알려진 거잖아. 내 탓을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이제 어떻게 해? 구독자들이 다 떠날 거야 라고 걱정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에 대한 걱정부터 하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지연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일처다부재 유튜버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기자들이 지연에게 연락을 했고 필라테스 센터에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날 오후에는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가 지연, 민성, 준호에게 각각 전달된 거예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도 함께 갔고요. 지연이 서류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어요. 당신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라고 답했어요. 민성과 준호도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그들도 갑자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했을 겁니다. 지연은 그들과 통화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졌어요. 일처다부재를 주장한 유튜버, 실제로는 불륜 관계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지연의 유튜브 채널은 댓글창이 완전히 폐쇄됐고 구독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의 필라테스 센터에도 영향이 미친 것이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고 새로운 등록도 완전히 끊겼어요. 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지연은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모든 걸 정리할게.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었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데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제가 완전히 승소했어요. 지연과는 이혼이 확정됐고 민성과 준호는 각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연의 유튜브 채널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구독자들이 거의 다 떠났고 광고 수익도 중단됐어요. 필라테스 센터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지역에서 소문이 다 퍼져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든요. 민성은 직장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회사에서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결국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지만 그의 전 아내가 양육비를 더 요구하며 재판을 신청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양육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깨졌어요. 법적 책임 문제로 서로 원망하게 된 거죠. 민성은 지연 씨가 이혼한다고 했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지연을 원망했고 준호는 처음부터 이런 위험이 있다고 말했어야 했다며 둘 다 원망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매달렸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어.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어요. 이혼 확정 후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서려 있는 곳에서는 새 출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고향인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집으로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 상황을 아시고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어요. 시골 생활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별이 보였어요.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서 이장 선거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출마를 권했습니다. 젊고 교육받은 사람이 마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마을 곳곳을 다녔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교사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것도 익숙했거든요. 선거 결과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고 선택해 준 거였습니다. 이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진짜 보람을 느꼈어요. 마을 도로를 포장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 말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아픈 기억들도 많이 옅어졌고 마을 일의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지연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은 거니까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친구를 통해 지연의 근황을 들었어요. 필라테스 센터를 잃은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성과 준호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도 다시 시작해봤지만 과거 일 때문에 계속 악플만 달려서 포기했대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어요. 9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동정심과 사랑은 다른 거잖아요. 지연이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 어르신들이 좋은 여자 소개해줄까? 라고 하시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마을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장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새로 만들었을 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했을 때 아이들이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시절에는 교실 안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마을 전체가 제 교실인 것 같아요. 마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세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며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껴요. 복잡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없이 정말 필요한 일에 집중하며 사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연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했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이제는 그런 일방적인 희생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지연은 그런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9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일처다부재라는 이름으로 2명의 남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했고 그들 모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지연은 유튜브 채널도 잃고 필라테스 센터도 문을 닫았어요. 민성과 준호는 각각 4천만 원씩 배상금을 물었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고향에서 이장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